약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감지하는 더듬이 하나를 더 가진다. 약점은 연약한 부분이라 당연히 상처 입기 쉽다. 상처받는 부위가 예민해지고 거기에서 방어를 위한 촉수가 뻗어나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약점이 어떻게 취급당하는가를 통해 세상을 읽는 영역이 있다. 약점이 세상을 정찰하기 위한 레이더가 되는 셈이다. 그들은 자주 위축되고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지지만 그런 태도를 되도록 감춰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약점이 있다는 걸 공유하면 편해지긴 하지만 무시당하는 걸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점을 숨기고 방어하고 또 상처받았을 때 태연하게 보이는 법을 연구하면서 타인을 알아간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조종하고 휘두를 힘을 가진다. 우리는 장점의 도움으로 성취를 얻지만 약점의 만류로 인해 진정 원하던 것을 포기하거나 빼앗긴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은 삶의 결핍과 박탈을 관장한다. 나는 심한 말더듬이는 아니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대개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것은 물론 내가 말더듬이라는 걸 지적받은 어린 시절 이후 끊임없이 그 사실을 감추는 요령을 연마한 덕분이었다. 나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질문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든 먼저 말을 거는 법도 거의 없었다. 말수가 적고 언제나 뒷줄에 있었으며 억울해도 따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한 모범생으로 보이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즐겨 읽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단지 그 이유로 나를 신뢰했다. 새로 집단이 편성되는 봄학기가 되면 긴장한 탓에 말더듬이 증상이 조금씩 도지곤 했다. 내게 봄은 늘 낯설고 두려운 계절이었다. 호된 감기를 한 번씩은 앓았고 학교에 오가는 길에 빈혈 증세가 나타나 잠시 주저앉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새 규칙에 적응하고 등하교를 같이 할 친구가 생기면 평상심을 되찾아 다시금 약점을 숨길 수 있었다. 문예반에서 주최하는 시 낭송회 같은 무대에 서야 할 때는 학교로 가는 도중 차라리 트럭에 깔려 죽기를 바랐지만 결정적 실수 없이 그럭저럭 내 차례를 감당했다. 거기에는 남모를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시를 쓸 때부터 운명이나 연모, 눈물, 노래처럼 말더듬이에게 발음이 어려운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발음이 막히면 재빨리 다른 비슷한 단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순발력도 익혔다. 그마저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건너뛰고 읽었는데 간혹 내가 발표한 시가 너무 짧은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간간히 기침을 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는 내 모습이 신중해 보여 호감을 느꼈다는 독특한 취향의 친구도 있었다. 나의 약점에는 말을 안 하면 감춰진다는 작은 장점이 있었다. 약점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대신 숨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친밀한 만남에서는 입담과 재치를 발휘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이야기의 효과를 위해 거짓말도 곧잘 했다. 그것이 지나친 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부모와 가까운 친구마저 종종 내 약점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내게 기자가 되라거나 장학 퀴즈에 나가보라고 권하면 나는 그들이 내 소질을 인정한 것보다 약점의 무신경한 데 대해 분노와 외로움 그리고 혼란을 느꼈다. 말더듬이로서 속편하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과 말더듬증을 숨기려고 과장된 사교력을 연기하며 사는 것. 왜 내 인생에는 이따위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는 걸까? 사춘기에 나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갈 것인가, 외따로 피어 고립될 것인가 같은 문구를 책에서 베껴 품고 다녔다. 학창시절 세계문학 전집에 빠졌지만 나는 써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는 읽지 않고 건너뛰었다. 주인공 소년이 절름발이라고 놀림을 받는 설정이 말더듬이었던 작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설을 어쩌다 먼저 읽고는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같은 처지끼리 공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는 건 허튼 소리다. 약자는 위로받기보다 차별이 없는 존중을 원한다. 결점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다수하는 다른 조건을 가졌을 뿐 동등한 존재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맞은편 대열에서 응원을 보내기보다는 내 곁으로 와서 서는 것. 하지만 내가 자란 시절은 약점을 개인이 가진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다. 전국의 고등학생이 학도호국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업 시간에 군사훈련을 받던 시절이었다. 최악은 제식훈련이었다. 열병이니 거수경례니 군인 흉내는 무리에 섞여서 대충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씩 나와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는 실기시험은 달랐다. 운동장에 정렬해 있는 55명의 반 아이들 앞에서 양다리를 벌리고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입을 크게 벌리는 것부터가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허리를 젖힌 뒤 목젖을 떨며 외치는 전체 열중 쉬어, 차렷, 우향 앞으로 가 등의 구령은 특히 초성 발음과 큰 소리 내기가 어려운 나에게는 고문을 당해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아니고는 나오기 힘든 성량의 소리였다. 여군 출신 교련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고 옆구리를 찌르며 재촉했음에도 끝내 내 입은 열리지 않았다. 입술을 덜덜 떨며 발음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버티는 편이 덜 치욕스러웠다. 그 결과 나는 반 전체가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쳐를 했다. 교련 과목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그 점수가 없으면 사상 불온으로 찍혀서 절대 졸업을 할 수 없고 물론 대학도 못 간다는 협박을 받으며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얻어맞았다. 그 사건 이후 어떤 친구들은 소극적인 모범생이었던 내가 보기보다 소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형이성학을 좀 아는 인문주의자로서 발을 구른다거나 고함을 질러가며 육체의 야만성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오해하게 내버려 두었다. 한편으로는 교련 교사의 협박이 은근히 신경 쓰였던 터라 반공 과목인 시련과 극복 시간에 초집중된 수업 태도로서 열심히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연출해 점수를 따냈다. 모범생들은 눈치를 본다.
문제를 낸 사람과 점수를 매기는 사람의 기준, 즉 자기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답을 맞히려는 것은 문제를 내고 점수를 매기는 권력에 따르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그저 권력에 순종했을 뿐이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범생의 착각이다. 그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완강한 틀에 맞춰가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진짜 모범생은 아니었다. 나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순간 거짓 순종과 작별할 생각이었다. 내가 말더듬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 앞에서 더욱 말을 더듬게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러니까 내가 말더듬이란 걸 모르는 세상에 가면 나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학생들에게 극장이나 탁구장, 공원 출입조차 금지하는 그 도시가 싫었다. 정숙, 노력, 순결이라는 형식적인 틀에 맞는 척하기 위해 시스템의 눈치만 보는 조용한 여학생 역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았으며 남자 고등학생들의 인기 투표 따위를 당하지 않는 세계를 꿈꿀 만한 기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다. 웅변학원 원장이 나의 그런 생각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 겨울 나는 2달 동안 웅변학원에 다녔는데 원장은 말더듬증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이므로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 나는 국민학생들 틈에 섞여 불평분자로 위장한 간첩을 때려잡자거나 돼지 저금통에 든 티끌만이 태산 같은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웅변대회 원고를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며 발성을 연습했다.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 큰 소리로 20번씩 야호를 외치며 호연지기를 키우라는 주문에는 그동안 쌓아올린 교양이 용납하지 않았지만 원장이 지시하는 대로 초등용 낭독 숙제는 꼬박꼬박 해갔다. 그것이 서울로 떠나기 위해 단단히 갖춰 입어야 할 나의 상경 복장이었다. 서울로 오기 며칠 전 폭설이 내렸다. 나는 온종일 혼자 방 청소를 하고 짐을 꾸렸다. 이따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기도 했다. 카세트 라디오에서는 이연실의 조용한 여자가 흘러나왔다. 봄이 되어서 꽃이 피니 갈 곳이 있어야지요. 21번 지나간 생일날 선물 한 번 못 받았고요. 나는 괴롭힐 사람 없는 조용한 여자. 나는 괴롭힐 사람 없는 깔끔한 여자랍니다. 책장에서 교과서와 문제집을 빼내고 서랍 속에 오래된 편지들과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틈틈이 나는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 그 곡을 되풀이해서 들었다. 비키니 옷장에서 꺼낸 옷 몇 벌을 가방에 챙겨 넣었고 나머지 물건은 모두 사과 상자에 담아 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젝트 버튼을 눌러 테이프를 빼낸 뒤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짐을 다 꾸린 거였다.